자, 그러면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픈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나와주신 두 분입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그리고 김민성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이렇게 아파서 큰일이에요. 다들 어디가 이제 코로나 걸리시고 독감 걸리시고 또 이거 결혼식에 또 미국도 가시고. 그건 아픈 게 아닌데요. 경사입니다, 경사. 아, 저도 지금 몸살 때문에 네. 어제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잤거든요. 몸살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겠습니다. 하지만 이겨내버립니다. 저랑 방송은 처음 하시죠? 그 전참투 때 잠깐 하고 전참투 바로 때 개편돼서 한 2주 정도 했었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뒤로 좀 잘 지내시고 네, 뭐 잘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괜찮으시고 저번 달에 또 1등을 좀 해줘가지고 자기 PR 그렇죠. 한번 해야죠.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았습니까? 그거 살짝 시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음. 이제 VR 산업 쪽에 대한 종목이 좀 좋은 결과를 다 보여줬기 어허. 때문에 그걸로 좀 1등을 했었던 중요한 결과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움직였고 네. 앞으로도 계속 뭐 블룸버그에서 애플이 무슨 뭐 기계 내놓는다 이런 얘기 나오면 계속 오를 것 같은데 12월도 좀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건지.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VR 산업, 의료용 VR 산업이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산업들이 메타버스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업 성장 기대감은 좀 지속성 있게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도 질 수는 없죠. 수익률 또 개인적으로 또 트레이딩하는 종목들 수익률 괜찮지 않습니까? 요즘 뭐가 좀 잘 가요? 저야 뭐 2차 전지죠. 2차 전지. 네. 2차 전지 12월 전망은 어때요? 2차 전지 프린스가 보는 전망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일단은 뭐 사실 연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년에 이제 실적 전망들이 대부분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섹터를 고르면 사실 2차 전지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이 많은 섹터를 좀 보다 보면 예.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지금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이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희소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위주의 장세가 점점 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수가 조금 최근에 상승한 이후에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해서 좀 지루하긴 하지만 실적 괜찮은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동안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강하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실적 위주의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정적인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실적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주가가 실적만으로 가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폐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12월에는 2차 전지 세부 섹터 어떤 섹터가 좀 강할까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소재 부품 보통 이렇게 우리 나눠서 보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먼저 올라간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이 잘 안 붙어요. 특히나 전고점 저항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현재 주가 위에 있는 상단 저항선에서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좀 안 붙는 종목들이 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이 좀 비중이 줄어드는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전고점이라든지 상단에 있는 뭐 이평선이라든지 매물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 종목이니까 무조건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밀린다 싶으시면 잠시 현금화 있다가 또다시 눌린다고 반등 나올 때 그때 제적보다는 이렇게 유동적으로 좀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섹터에서 수급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의 그런 보유율, 요게 좀 줄어드는 그런 섹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네. 것 같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분과 함께 수익률 굉장히 잘 내고 있기 때문에 핫 종목 한번 짚어볼게요. 이번 주 핫 종목, 첫 번째 종목 보여주실까요? 한국항공우주, 카이죠. 최근에 이제 사실 저희도 이거를 지난주부터 계속 다뤘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럼 뭐 우주, 항공, 우리 뭐 강대국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 그 다음날 하고 좀 끝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계속 좀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꺾이기는 했지만서도 이번 주 핫종목으로 꼽기 충분한데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김민성 매니저님부터. 네. 아무래도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정부가 연계돼 있고 좀 미래지향성으로 좀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산업들은 좀 장기적으로 계속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전이 한번 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모멘텀을 가져가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주 경제에 대한 육성에 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드론이라든지 UAM에 대한 섹터도 같이 좀 모멘텀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깊게 찍히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계속해서 산업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가치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복성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한 중기 정도로는 우리가 더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항공우주 쪽에서 김민석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카이예요? 아니면 캔코아? 아니면 뭐 다른 종목? 저는 좀 안정적으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가 며칠 잠깐 밀려서 한국항공우주가 한 3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크게 추세가 이탈하는 흐름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항공우주는 계속해서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 좀 안정적인 면에서는 저는 이 종목을 좀 탑1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 1? 네. 오호, 12월에도. 네, 12월, 1월까지도 좀 바라봐도 된다. 근데 이게 정부 정책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다른 면에서 단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네. 정부 정책에 대한 뉴스나 발표가 안 나오면 추세가 또 꺾인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없으면 강하게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조용한데도 어느 정도 크게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지지 구간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슈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자리를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수급을 기대하고 하루 이틀 정도 큰 수익을 보자라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1월, 2월까지는 우리가 모멘텀을 가지고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좀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버텨주는지 그 추세를 좀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자연스럽게 신기하게도 모멘텀이 알아서 뉴스가 형성이 되면서 더 끌어올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기대하면은 지금 자리적으로 굉장히 좋고 재료에 대한 지속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는 탑 1으로 또 꼽아 주셨는데 박철수 매니저는 이런 종목 별로 안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합니다. 솔직히. 좋아합니다. 에이. 너무 좋아합니다. 요게 실질적으로 우주 이러면 제가 뭐 김민석 매니저님 말씀 반대로 좀 의견을 좀 들어보면 사실상 뭐 원전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혀서 그 매출을 그대로 가져오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우주항공은 지금 무언가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없고 기대감만으로도 또 올라가는 거고 네. 물론 카이는 본업이 있어서 매출이 잘 나온다고는 하지만 지금 뉴스플로우랑 그 매출이 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박철수 매니저가 아까 실적 성장 네. 그 얘기했던 거랑은 살짝 다른 성향의 종목 아닌가 싶어서. 근데 사실 예전에는 사실 제가 방산주 사실 안 봤어요. 방산주를 얽혀 있는 것들이 다들 테마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안 보는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경공격기라고 해서 그 비행기 쉽게 말하면 예. 수주를 했었죠. 그래서 폴란드와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뭐 기준 계약이랑 그다음에 이행 계약서를 보면요. 물건에 어떤 숫자가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 말은 폴란드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 항공우주의 이 경공격기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 물량이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물량들이 다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뿐만 아니라 지금 폴란드만 그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집트라든지 지금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또 한번 공격적으로 미국을 한번 뚫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도 중간중간 나오겠지만 수주 관련된 이슈만으로도 가장 많이 좀 수급이 좀 올릴 수 있는,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항공우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본격적인 수주가 계속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실적 레벨업뿐만 아니라 주가도 지금 수준보다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사실 저항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일단 보시면은 차트가 지금 띄워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이 한국항공우주 차트 보시면 61선에 자꾸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61선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이번에 2거래 정도 밀렸던 거는, 2, 3거래 밀렸던 거는 정고점 영역도 있었고, 시장도 좀 밀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굳이 뭐 음봉이 나올 때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올라간다면 앞서 김선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중장기 관점이라면 충분히 계속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박철수 매니저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네. 방산하고 우주항공하고 약간 혼합해서 모멘텀을 좀 가져가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요거는 그러면은 박철수 매니저님 개인적으로는 방산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주가를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항공우주 쪽에 주가를 좀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런 수주, 어떻게 보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숫자와 연결된 것들의 이슈들은 분명히 방산 쪽에서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항공 쪽은 항상 중간중간에 이슈가 될 때 항공우주가 안 움직이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세가 급등이 나오면 당연히 비중을 좀 줄이면서 수익도 챙겨야겠지만 이제는 좀 중장기를 담아가도 좋은 그런 기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대통령의 우주 강국 요거 발표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크게 치솟았는데 그거 핫 종목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 가장 속 썩이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내가 요거 오르기는 오르는데 매도 타점 어디다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손절 라인을 어디다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종목들을 저희 유튜브에 종목명이랑 그리고 매수가, 현재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현재가는 저희가 찾겠습니다. 매수가, 비중, 종목명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핫 종목으로 가보죠. 보여주실까요?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23% 넘게 쫙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아시아나항공 일단은 영국 쪽에서는 이제 대한항공이랑 합병 요게 승인이 났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인가요? 4개국만 좀 뭐 합병 승인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항공주는 또 모르겠네요. 리오프닝이랑도 같이 엮어서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일단 김민성 매니저님부터 어떻게 보세요? 아시아나항공.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종목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너무 큰 욕심을 내는 것 자체는 합병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잘 성사됐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피해봤던 수익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을 구간으로 올라올 기대감이 끌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 연말이면은 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회복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상반기에 움직였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유가라든지 달러가 강세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항공주들에 대한 좀 피해가 복구가 되는데 좀 딜레이가 걸리는 시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도 이제 이제 봉쇄 정책을 좀 완화시키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가에 대한 흐름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항공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사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나항공이 본격적으로 꾸준하게 우리가 좀 좋아하는 흐름으로 우상향을 하는 기대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리오프닝 외에도 달러나 유가가 확실히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재무제표가 개선이 되는 흐름이 이어져야지만 좀 거기는 기대감이 쭉 이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게 합병밖에 없다면은 이미 합병에 대한 시세가 한번 나왔다면은 시세부터 챙기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을 보고 접근하는 게 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경계감 쪽으로 무게를 실어서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일단은 뭐 아시아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뭐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왕 뭐 그럼 항공주를 산다면 저는 뭐 아시아나보다는 대한항공으로 대한항공이 낫다? 네,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 환율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 같은 경우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런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이 가장 많이 또 드는 게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유가 상승이 좀 어떻게 보면 피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당연히 지표도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뭐 영국 하나 지금 승인 났다고 해도 지금 4군데나 남았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이걸로 일단 급등이 나오고 나서 바로 지금 상거래 열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추세가 지금 꺾인 상황입니다. 물론 언제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 100%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시세 나온 이후에 차익 매물 나오고 특히나 이제 대차장고가 최근 들어서 한 3, 4거래일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방으로 베팅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지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역시나 이 종목도 다시 전저점이라든지 지난 11월
요때 10월 말 요때 저점까지 한번 내려와서 지지선을 꼭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매물 출회되면서 그리고 공매도 좀 들어오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호. 그러면은 뭐 리오프닝으로 항공을 만약에 본다면, 네. 아니 뭐 일단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리오프닝으로 항공주 괜찮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은 굳이 리오프닝 구조를 보자면 차라리 화장품이 낫지 않을까요? 화장품. 네. 오늘도 시세 좋죠? 시세 좋고 일단 화장품은 일단은 피할 수 있는 구멍들이 좀 있었어요. 중국 때문에 계속 밀렸던 건데 글로벌 다른 시장도 많거든요.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쪽에서 캐시카우를 더 만들어 온 그런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특히 아시아나항공을 보면은 4분기 때 뭐 순이익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큰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훨씬 더 빨리 나오고 회복을 하고 있는 섹터가 리오프닝 중에 많기 때문에 리오프닝을 주제로 해서 종목을 선별한다,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섹터로 옮기시는 게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에서 항공주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굳이 한다면 대한항공. 네, 그렇죠. 항공주라면요? 아, 항공주라면. 네, 굳이. 그렇죠. 네. 아, 그렇게 안 땡겨요, 항공주? 그건 아닙니다. 네. 오래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왜냐면 삼성전자도 그래요. 저 환갑 전에는 오르겠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삼성전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해도 내년 상반기에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여기는 합병 이슈도 남아 있고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말은 리스크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이게 특히나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대응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유가도 좀 내려와야 되고. 네, 어느 정도. 달러 환율도 지금 높은 상황이고 어쨌든 그쵸.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리오프닝도 100% 재개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항공주를 굳이 약간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리오프닝에서 항공주 괜찮은지. 저도 아직까지는 리오프닝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항공주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가에 대한 흐름도 봐야 되고 달러에 대한 흐름도 봐야 되고 리스크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에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까지 형성이 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이후에 좀 흐름을 봐야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 불투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나 피 같은 투자금을 가지고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회복을 하는 흐름, 지금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턴 어라운드를 했을 때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멘텀 자체가 확실하게 회복으로 추세 전환이 됐을 때 그때만 되더라도 이제 먼저 선반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점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 추세가 이제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선 우리는 확실한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가 상승할 때 그때 접근을 해봐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분위기가 아니다. 네. 떨어지는 칼날 이런 멋있는 얘기하네요. 자,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얘기를 해봤으니까 요거를 또 꼭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세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동부건설. 동부건설 수주잔고 8조 원 육박 소식의 상한가. 건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건설에 대해서는 좀 질문할 게 많아가지고 박철수 매니저님 먼저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사실 지금 건설업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오랜 기간 동안.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도 있었고 부동산 거래도 계속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는 또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PF 차원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 말은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유동성 문제가 직면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주가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긴축 완화가 조금씩 들리니까 건설주들이 약간씩 끈끈거리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이제 정책 규제 완화를 좀 하겠다는 내용들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씩 건설주들이 좀 가는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많이 빠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밸류에이션 보면은 사실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부건설이 특히나 여기서 이슈가 하나 터졌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7조 9천억 원 수준의 거의 뭐 7년치의 실적을 수주로 땡겨버렸습니다.
지금 수주잔고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수주잔고는 결국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시간이 걸릴 뿐 그 돈을 결국 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이제 오늘 한 6%대 이제 하락으로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이 돈을 계속 안정적으로 벌어가긴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굉장히 중장기 모멘텀으로는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급등 이후에 바로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오늘부터 빠지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좀 올라타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이 종목이 오히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저는 한번 이제 담아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장대음보로 밀려 내려온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지지선 만들 때까지는 추가 비중을 넣거나 또는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하셨다가 조금 내려올 때마다 눌림 나올 때마다 담아가신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은 주로 수주 자체가 국내용이죠? 국내대 많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은 상한가를 칠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진입을 고려하기에는 조금 늦었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시가총액 대비 34배 넘어가는 이제 수주잔고를 채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설업계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원자재에 대한 공급 대란 때문에 많은 물량이 있더라도 공사가 끊기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오랫동안 금융이자에 대한 비용이 바로 회수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건설업계는 지금 당장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좀 피해야 되는 기업들이다라고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조정이 계속해서 길게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주잔고가 지금 동부건설뿐만 아니라 서한 같은 경우에도 1조 3천억 가량 이제 수주잔고를 보여주면서 같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가총액 대비 30배 이상에 대한 수주잔고를 보여줬고 그렇게 되면은 건설업계들은 굉장히 우리가 걱정했던 것 대비해서 반대로 수주를 잘 받고 있고 돈 벌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상한가를 치고 오늘 조정을 받던 이유는 그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많은 매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탈출 매물이라든지 시세 차익 매물들이 오늘 버텨주면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121선 구간을 좀 버텨주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신규 진입은 제가 좀 피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보유자 영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급하게 좀 오랫동안 물려 계시다가도 오늘 이제 빠르게 탈출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직까지는 121선을 깨지 않고 버텨주고 이 구간이 지지 형성이 되는 흐름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더 지켜봐도 저는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그러면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네. 사실은 국내 건설 경기 지금 안 좋은 게 맞잖아요. 네. 거의 그리고 얼마나 더 안 좋아질지 지금 피크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PF 측면에서도 지금 잡음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위험도가 높은 그런 상황인데 해외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 그런 건설사 외에 동부건설처럼 국내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수주잔고가 쌓였다 이런 소식으로 막 급등하고 이런 거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해도 돼요?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진입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테마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은 그만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우리가 긍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예.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과거 현대사료처럼 쭉쭉쭉 올라갈 정도에 대한 시장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와 지금에 대한 명백한 차이점은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쵸. 그때는 이제 고객 예탁금 자체가 60조 이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50조 이하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좋은 소식이 있더라도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장세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동부건설 외에도 이제 수주잔고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시세가 안 나온 종목도 아직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건설은 국내에서 인프라를 키우고 있지만 해외로 인프라를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네옴시티라든지 재건에 대한 인프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대장에 대한 역할이 바뀔 수가 있어서 좀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정을 받거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미 올랐던 종목들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하면서 쳐다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설주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건설주가 들썩들썩하면서 네. 좀 관심 가져볼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다른 건설주들은 괜찮아요? 아직 차트적으로나 아직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접근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내 건설 업계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반도체만 생각하더라도 반도체 내년 상반기까지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럴 때 기관과 외인들이 계속해서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호재는 안 좋을 게 최악의 상황에서 침체 더 안 좋을 게 없을 때 이때 사모으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위기를 기회로 기대를 만드는 이제 거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도 건설이 어느 정도 오고 있고 경기가 회복하기 시작을 하고 정부에 대한 육성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때는 좀 건설업계에 대한 인프라가 좀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설업계는 조금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봐도 됐고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은 좀 주목해봐도 되는 구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박철수 매니저님은 건설주 어때요? 중장기로는 굉장히 좋죠. 사실 뭐 전반적으로 우리 알려진 건설주들 보면 우리가 뭐 흔히 당연히 처음에 배우는 거잖아요. 뭐 PE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저평가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이 최근에 그래도 잘 나오는 종목들이 실제로 보이는데 이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막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들어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흔히 시장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들이 사실 건설에서 아직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당연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익률이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지지는 좀 그렇고 하지만 바닥권에서 동부건설처럼 최근에 이게 바닥권에서 지지선을 확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수주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으로 좀 확인되는 기업들이 있다면 한 번 정도 시세를 좀 공략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권에 있는 게 아니라 시세가 이미 분출한 종목이라면 역시 건설주는 좀 조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건설주 관련해서도 이제 동부건설까지 짚어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아시아나항공, 동부건설 이렇게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핫종목 세 가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뭐 종목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종목 상담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보여주실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원익큐브 해경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익큐브 4,000원 20%. 요거 저희 그 단톡 카톡방에다가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원익큐브 4,000원 20%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먼저 좀 하실까요? 요거 원익큐브는 김인상 매니저님. 네. 원익큐브 같은 경우도 이제 건축용 실리콘을 사업에 이제 영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이라든지 건설 쪽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빠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선방을 하고 있다가 3분기 실적이 조금 위축이 되는 모습인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대란이라든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거기서 피해가 나타나는 거고 지금 뭐 모멘텀 자체가 꺾일 만한 성장이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추세가 한번 올라오고 다시 한번 박스권을 하단을 만들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평단가가 지금 4,0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지금 여기서 상승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내년 상반기까지 회복을 한다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좀 테마주처럼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조금 많이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좋은 종목도 많다 보니까 그걸로 수익이 날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비중이 지금 20% 정도 되시면 추가 매수로 대응하기도 그러면 20% 추가 매수를 했을 때는 비중이 너무 커지면서 내가 좀 대응할 때 그 다음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면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내가 다른 종목 수익이 났을 때는 비중 축소하시고 나서 그리고 비중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 전략을 좀 잡는 게 좀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네옴시티랑 엮여가지고 시세를 줬었는데 네옴시티 관련해서 산업부가 이제 한국 사우디 비즈니스 워크숍에 사우디 기업 사빅 이 사빅이라는 기업이 참여했다. 근데 사빅은 이 원익큐브의 협력사다.
이렇게 해서 좀 올랐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테마성으로 봐야 돼요? 아무래도 지금 정확히 수주가 들어가서 우리가 공사가 들어가거나 수출이 나가기 전까지는 테마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한 해, 이제 한국에 대한 한 해 국경 예산보다 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통 공사처럼 바로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그 시간은 보통 주주들한테는 고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통을 좀 덜고 시장에 반등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살린다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멘텀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 방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아예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기회가 줄 때 조금씩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익큐브 상담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장태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종목 상담 부탁합니다. BHI 평균 매수 단가 8,100원에 비중 25% 정도 들고 계신다고 하네요. 25%면 상당한 비중인 것 같은데 BHI 어떻게 보십니까, 박철수 매니저님? 일단은 뭐 BHI 같은 경우는 뭐 LNG 플랜트 발주도 최근에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이제 원전 어떻게 보면 원전 이제 보조기 관련된 회사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두 가지 재료로 또 올라갈 수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상으로는 여기다가 SMR 관련된 이슈까지 좀 붙게 되면 또 언제든지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단기 좀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급이 좀 차익 매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한 11월 중반부터 해서 좀 차익 매물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수가 아직 저점을 계속 만들지 못하고 조금씩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작년에 좀 좋지 않았죠. 영업 손실이 굉장히 컸고 단기 순이익도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올해는 좀 달랐죠. 엄청나게 큰 영업이익을 뽑아낸 건 아니에요. 물론 아직도 순손실이 좀 있고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주력 사업들 지금 상당히 괜찮은 전망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좀 볼만하다. 다만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대응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8,100원이셨으니까 사실 지금 한 4, 5개월 최근에 사셨다고 하시면 한 일주일 좀 넘게 이 정도 보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까지도 좀 밀리면서 현재 이평선으로 보면 한 61선과 한 121선 이 구간에서 일단은 오늘 하락이 좀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하향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일단 8,1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지금 약손실 구간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되돌리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지난 이제 11월 14일부터 조정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단기 차익 매물들은 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기다리셨다면 일단은 대신에 손절을 아직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890원대 이때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최근에 있었던 한 4, 5개월 가장 많이 거래가 있었던 이 4, 5개월 때 주요 매물대가 바로 지금 주가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가격대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래가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매물대인데 여기를 주가가 하향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손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좀 던지는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이 가격을 손절가로 보시고 다만 단기 되돌림은 나오면서 매수하신 가격 위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주 짧은 목표가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8,600원 정도, 8,800원 정도 선. 어떻게 보면 가장 5개월 주요 제1매물대 상단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여기서 혹시 저항받고 내려오면 또 다시 현금하셨다가 또 저점 만들면 그때 재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일단은 8,500원 이상 갔을 때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는 한 50% 정도는 매도를 하셔서 약수익을 좀 챙기시고 남은 비중 정도는 한번 추가 상승에 좀 베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원전 한번 시세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전은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도 중간중간 올라가지고 그만큼 그렇죠. 원전 이슈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이 아무리 지금 섹터가 강하고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올라가도요. 원전을 없앨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완벽히 뭐 100% 원전을 어떻게 없앱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전력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원전 관련된 이슈들은 언제든지 한 번씩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BHI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이버네요. 예, 제 동지시네요. 네, 자두님께서 네이버 매수가 33만 6천 원. 비중도 13%, 현재가 18만 원. 거의 반토막입니다. 아이고, 마이너스 49%입니다. 이거 어찌해야 될까요? 꼭꼭 상담 좀 해주세요. 자두님 뭐 매일 뵙지만 이렇게 종목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안 거는 제가 처음인데 저는 이제 카카오 마이너스 60% 물려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네이버 어떻게 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들어가셨을 때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크고 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좀 뭐 상한가를 치거나 VI가 걸리거나 이렇게 쑥쑥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서서히 흐름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이어지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는 일단 저점은 나왔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제페토가 이제 국내에서 메타버스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게 네이버다라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방송에서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누적 고객이 많은 상황에서 최근에 메타를 잡았다, 제페토가 메타를 잡았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수익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를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가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더 드라마틱한 성장이 어려운 피크아웃 우려감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서서히 빠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흐름이 다시 한번 전환이 될 수 있는 저점이 한번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서 다시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에 10월 중순에 저점을 찍었을 때부터 기관들은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앵커님도 마이너스 60%, 자두님도 50%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건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시간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향후 1년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을까. 경기가 완벽하게 우리 화랑기가 오기 전까지는 이게 이렇게 힘있게 끌려갈 수 있는 종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나서 그 비중이 다행히 13% 정도라고 하시니까 여기서 무리한 비중을 키우시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서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은 결과는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과의 싸움이 굉장히 어려워서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기업 자체 좋은 종목은 파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네이버 자체는 네이버 국내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그 정도의 포털 사이트를 상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 이제 결과적으로 기회는 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뭐 손절 라인을 크게 잡을 필요도 없고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이상으로 한번 기회가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기다리면 2배 간다 이거죠. 2배라기보다는 탈출 기회가 오지 않을까 탈출 기회. 네. 언제 탈출? 그럼 이거 언제 탈출해요? 지금 18만 원이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이거 얼마에 그냥 딱 눈 딱 감고 나가면은 얼마 정도에 나가면 돼요? 22만 원? 25만 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한 번에 쳐내고 나서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거를 만회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포트를 리밸런싱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비중을 이제 줄여 나가시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다른 수익을 만들어내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이 네이버로 우리가 단일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이유는 꼭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면은 투자에 대한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고 네. 욕심이 커질 수가 있어서 이 종목은 그냥 서서히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만회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박철수 매니저님 네이버 33만 6천 원이 매수가네요. 네이버 33만 원이랑 삼성전자 10만 원이랑 어떤 게 더 빨리 갑니까? 삼성전자 얼마요? 10만 원. 이거 잠깐만요. 삼성전자 어렵다. 근데 저는 같은 질문 드릴 거예요. 네. 네.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간다? 네. 야, 근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그 이름 뭐죠? 그 인수한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수한 회사? 그 있잖아요. 뭐 있는데 그 뭐예요? 도와주세요. 네이버 인수한 회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스노우? 네, 하여튼 이거 있습니다. 스노우 어떤 회사? 네 글자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맞습니다. 포스마크 인수 관련된 이게 있었잖아요. 포시마크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용 같은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얘네가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뭐 스마트 쇼핑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출 잘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거기서 비용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주력 사업들 쪽에서 비용 절감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할 요인들은 아직은 별로 없다. 근데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은 경기입니다. 경기. 그러니까 경기가 돌아서지 않으면 사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누가 봐도 경기가 좀 돌아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주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악재와 호재가 좀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좀 못 올라가는 거지. 중장기라면 사실 이거 안 갖고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너무 좀 사실 손실이 좀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멘탈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은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최근에 좀 트렌디한 종목들로 조금씩만 교체 매매를 좀 하시는 것도 병행을 하시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것이고 어차피 중장기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요. 너무 좀 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이게 매매가 좀 빠르신 분들이라거나 이런 것 하면 당연히 뭐 교체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겠죠.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경기가 확실히 우리가 봐도 돌아섰다. 이럴 때는 탄력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10만 원, 네이버 33만 원. 딱 종목 선택만. 어떤 게 더 빨리 갈까요? 저는 아쉽게도 삼성전자 가 더 빨리 간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 카카오 물려 있지만 저 그냥 마음 났어요. 저 결혼 자금 묶여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냥 마음 났습니다. 네. 결혼 다음 생에 하면 되죠 왜? 네. 자 알겠습니다. 네이버 말씀을 드렸고 자두님 뭐 매일 뵙지만 우리 같이 힘내서 회복하는 날까지 같이 버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11,908원에 사셨고요. 그리고 현재가 9,700원, 비중 15%. 908원이라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분할로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삭 엔지니어링 누구 차례죠? 박철수 매니저? 네. 일단 이삭 엔지니어링은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셨겠죠. 이러면 급등한 이후에 지금 접근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예. 아마 더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이날 사실 이날이 날짜로 보면 11월 17일 날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그날 이후로 그 다음 날 약간의 곡점을 더 만들어주고 나서 계속적으로 약간은 레벨을 좀 낮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팩토리 이 종합 솔루션을 갖고 있는 대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이유가 삼성이 이제 무인 공장 이런 거 도입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종합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실 실적이 아직 그렇게 받침이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잠시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영업 손실이 1년 동안 마이너스 34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도 약간의 지금은 적자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은 좀 적자가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무인 공장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갈 만한 종목 중에 실적이 나오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 중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도 병행 투자를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요.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샀던 가격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매물대가 11,000원, 요때 요 딱 전후로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었거든요. 다시 표시를 해드리면 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많은 동료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여기서 사셨는데 문제는 지금 지수가 기준을 세웠다면 분명히 지금 팔았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급등 나오고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지지선을 만들 것처럼 하다가 계속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매물대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121선이 좀 무너졌다는 점. 하지만 일단 그 밑에 또 이평선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평선이 있으면 약간 그거보다 약간 아래로 잡는 게 좋습니다. 약간 매도를 유발하는 이런 흐름들도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한 9,000, 한 500원 정도 선까지는 일단은 열어두시되 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9,500원 정도 선은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솔직히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저항이 또 나올 겁니다. 가장 큰 주요 1 매물대니까요. 그래서 11,000원 정도 선은 이제 목표가, 어떻게 보면 매수가 부분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때는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시기 때문에 본전에 왔을 때 뭐 다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 상향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추가 베팅하시고 손절 라인을 꼭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왜?
더 이상 더 내려가면요. 일단 투심이 약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매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잡아드린 9,500원 선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요즘 시장에서는 진짜 손절 라인 칼같이 지키는 게 계좌 살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종목도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좋은 종목도 갑자기 또 무너질 때가 있고 이거 시장이 뭐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이삭 엔지니어링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 볼까요? 미래나노텍, 요거 말티님 종목인가요? 제가 아까 채팅을 못 봐가지고. 미래나노텍 매수가 23,000원, 그리고 현재가 19,350원. 역시나 손실 구간이고요. 비중 17%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네, 일단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를 보시게 되면은 오를 때 좀 오르는 말에 타신 모습 같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 인수회사에 대한 철회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을 때 그때 대응을 못 하셔서 지금까지 좀 끌고 오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 나노텍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좀 사업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리튬에 대한 가격 상승의 2차 전지 수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2, 3분기는 계속해서 단기 순이익이 적자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거기에 받쳐지지 못하고 있고 아무래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둘씩 꺾이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약간 버틸라고 하는 흐름, 오늘은 버티는 흐름을 떨어지다 좀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여기조차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앞에 이제 박주수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손절 라인을 딱 정하고 거기에 대한 좀 칼 같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9,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우리가 피곤한 상황을 피할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의 미래 나노텍이 좀 잘 갔는데 지금 오르지 못한 종목들 이제 좀 오르려고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계속 한정되어 있는 흐름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잘 가던 종목들이 다른 종목에 가기 위해서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추세가 상반되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미 올랐던 종목이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좀 좋지 못한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여기서 바로 시장 반등과 함께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고 좀 내가 매수가가 왔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로 좀 계속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을 거라다. 워낙 많이 올랐고 이제 신고가 랠리를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대응으로 전략을 하시는 게 리스크가 가장 적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 나노텍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거의 뭐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한국금융지주 매수가 69,985원.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3개월 차트 보니까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46,000원에서 지금 58,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수가가 7만 원 가까이 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은 10% 정도 들고 계십니다. 요거 최근에 좀 올라와 주는 거 보면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제 흐름들은 좋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지금 69,000원. 네. 거의 7만 원이라고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네. 이제 보유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비중이 10%시고 지금 57,900원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일단 추세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고점을 일단 어제 이제 전거래일이죠. 전거래일 돌파를 좀 한 상태고 그리고 오늘 약간 시장이 좀 밀렸기 때문에 음봉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최근 단기 평선이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일단은 5일선 그다음에 밑에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아직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200일선 구간까지는 충분히 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매물대도 이미 최근에 지금 주가 현재 바로 밑에 있었던 매물대를 잘 안정적으로 돌파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 주요 매물대까지는 아직 좀 거리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일선도 아직 좀 남아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63,700원대 여기를 보셔야겠지만 일단은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거 보니까 아직은 더 끌고 가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뚝심 있게 밀고 가시는 스타일인 것 같으시니까요.
그래서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매물 대상으로 보거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7만 원입니다. 7만 원까지는 일단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신다면 1차적으로는 물론 매수 하신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일단은 저항선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7만 원대를 일단 보시고요. 다만 200일선 부근에 주요 또 매물대가 굉장히 장기 매물대가 또 같이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또 한번 추세가 좀 약간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어요.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약간 저항이 생기고 밀리면 좋은 종목도 단기적으로 수급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만 잠깐 현금화 시키셨다가 일단 갈 만한 좀 어떤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200일선만 잘 저항 안 나오고 간다면 7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보시고요. 뭐 그 다음은 일단은 상방 열어놓고 수익권이시니까 일단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00일선 저항 네. 나오면 현금화 시키시는 전략을 가야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7만 원까지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가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런 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내가 6개월, 1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매수가 딱 오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거 플러스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되니까. 근데 보통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모일 때 함께 매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거기에 딱 도착하면 본절이라도 찾자. 그런 물량들 좀 저항이 될 수 있는 좀 아쉬운 걸림돌이 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 볼까요? GKL. 요거는 여러 번 올려주셔가지고 저희가 꼭 상담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17,000원, 그리고 현재가는 17,350원. 약수익권 축하드리고요. 비중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금액 자체로는 그렇게 많지 않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일단은 GKL 조금 요새 분위기로 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고요. 지금 뭐 이슈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적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가 이제 3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많은 차트를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좀 좋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테마적인 흐름이 아니라 실적주에 대한 성향으로는 조금 계속해서 홀딩을 유지해도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9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크게 나타나기 전에 실적을 봤을 때는 4,900억 가량 이제 매출액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지만 아직까지는 2,500억 가량의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려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상 지금 현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는 그때 당시에 회복만큼의 주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도 너무 크시고 만약에 이제 전고점에서 17,750원에서 시세 차익 매물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여기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간 종목들은 서서히 또 내려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던 종목이랑 추세가 한번 꺾이면 그런 흐름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일단은 수익 구간이시니까 이제 여기서 서서히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지만 이제 17,750원 전고점에서는 제가 이제 분할 매도로 일부 수익은 챙기시면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도 되지만 5일선이나 이렇게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탈을 했을 때는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수익 먼저 챙기면서 좀 빠지는 전략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너무 오래 이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차트지만 지금 매수를 했던 그 자리는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올라간 종목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짧게 잡고 비중도 크니까 안전하게 탈출하시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GK의 다음 주까지는 좀 가요? 지금 흐름이면은 이제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연속으로 빠져서 여기서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이끌려서도 좀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750원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는 덜어내고 네. 그리고 더 돌파하는지 봐서 그거대로 이제 분할로 수익 챙기면 좋겠다. 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짧게만 갈게요. 테스입니다. 매수가 27,600원, 현재가 17,600원. 이게 손실 구간이시네요. 비중은 20% 들고 계신데 박철수 매니저님 또 요거 관련해 가지고 IT 이런 쪽 좋아하시잖아요, 또.
네, 일단은 테스는 뭐 많은 분들이 알려진 종목이죠. 일단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기업인데 사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테스뿐만 아니라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 오랫동안 밀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지만 아직은 근데 사실 테스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이 좀 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지금 전망치도 사실 작년 대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고객사 같은 경우 지금 투자가 확실하게 좀 본격화되는 거는 지금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에서는 내년 2분기를 넘어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좀 개선이 돼야 테스도 이제 매출이 좀 오르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은 좀 역성장 분위기가 좀 남아 있고요. 4분기 실적도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데 4분기 실적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도 사실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보통 보면은 한 200일선 정도까지밖에 보지 않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상승 모멘텀이 다른 반도체에 대비했을 때 좀 약해요. 같이 어차피 업황 때문에 밀려있는 종목이라면 이왕이면 실적이 좀 나오는 같은 전공정 내에서도 실적 나오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역성되는 종목보단 올라가는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좀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는 다만 일단은 전저점만 무너지지 않으면 일단 홀딩을 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200일선까지 목표가를 보시고 그때 또 밀려 나오면 다른 걸로 잠깐 교체 매매하셨다가 또 어느 정도 내려와서 지지선 만들면 그때 또 한번 재접근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언제 가요? 반도체가 이제 지금 담아야 되는 시기는 많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2분기 아니면 늦으면 좀 3분기부터는 확실히 본격화될 것 같거든요. 업황 회복이. 그래서 이런 것들 선반영되면 지금 살만한 종목들 바닥권에서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좀 실적되는 걸로 조금 비중 담아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그렇죠. 내년 거를 이제 미리 담아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종목을 지금까지도 올려주고 계신데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종목 상담을 여러 가지 좀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종목을 올려주신 분들, 오늘 상담을 못 받으신 분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 한번 다시 채팅창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칠수 매니저님부터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계신 메신저죠. 밴드에서 매일경제TV 주머니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다양한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검색해서 소통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뭐라고 검색하나요? 매일경제TV 주머니입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알겠습니다. 김인성 매니저님은요? 네, 저도 이제 매일경제TV 주머니 검색하시면은 저도 거기 밴드에서 같이 박철수 매니저님이랑 같이 좋은 정보들 그리고 시황에 필요한 코멘트들과 정보들 여러 가지를 이제 보실 수 있고 공부하실 수 있게끔 자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고 도움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매일경제TV 주머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두 분이 개성이 살아있는 개별 코너를 진행을 할 텐데요. 김민성 매니저와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 대박 일정 챙겨주신다 그러고 그리고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성 매니저가 우승을 차지해서 요 수익률 자랑 어떤 종목이 잘 갔는지 그거를 정리를 해놨다고 하니까요. 임민수 아나운서와 함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치면 상한가 2부에서 그리고 줄 서는 종목에서 6명의 매니저들이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김민성 매니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46%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해서 금요일에 행차를 했는데요. 11월 한 달간 담았던 종목들 중에서 5종목을 리뷰해 주신다고 합니다. 탑5 종목은 아니고 이 5가지를 리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에버다임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이죠. 11월 8일에 매수했고요. 매수가는 9,760원이었습니다. 11월 한 달간 플러스 10%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는 신흥 SEC. 신흥 SEC는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편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매수일은 11월 29일이었고요. 매수가 51,000원에 들어가면서 수익률은 플러스 1.96%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서원인텍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산타랠리를 기대해보면서 어떤 종목
종목을 가져가 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서원인텍 매수했습니다. 11월 17일에 매수를 했고요. 매수가는 5,960원, 그리고 수익률은 플러스 1.5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도 남아 있습니다. 먼저 AT세미콘 있는데요. 매수일은 11월 22일이었고요. 매수가는 1,500원, 그리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3.33% 보여줬습니다. 네, 3.33%. 그리고 마지막으로 K콘텐츠와 관련해서 탑1 종목으로 A스토리를 편입했습니다. 11월 24일에 매수를 했고요. 매수가는 25,45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 5.70%를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K콘텐츠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K콘텐츠 12월에도 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 리뷰와 함께 관련된 섹터들 12월 흐름,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갈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1등 매니저, 압도적인 1위다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김민성 매니저였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신흥 SEC, 서원인텍, AT세미콘, A스토리 이렇게 5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김민성 매니저 출발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수면 상한가 스페셜. 오늘도 특별 편성이죠. 이 특별 편성의 첫 순서로